계집은 잘 나가봤자지. 계집은 어차피 결혼하면 나만이냐? 빨리 입야 보내거라. 너도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이 뭐 이리 많아? 라는 시아비저의 말씀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친다. 나는 숨을 고르며 현관 앞 슬리퍼 두 켤레를 바라본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조금 크다. 똑같은 분홍색이지만 크기만 다를 뿐이다.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왔나? 한만수? 30년 넘게 이 집의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의 목소리는 늘 낮고 단단하다. 마치 시멘트로 굳어진 것 같은 확신이 담겨 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 돌잔치 사진 시안들이 펼쳐져 있다. 색색의 한복을 입은 아기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사이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연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힐끔거린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각자 액자로 만들면 어떨까요? 유나만 찍힌 사진과 윤우만 찍힌 사진을 꺼내며 말한다. 두 장 모두 한 달 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들이다. 유나는 분홍 한복에서 까르르 웃고 있고 윤우는 파란 한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표정은 이렇게 다르다. 시아버지는 시큰둥하게 사진들을 넘기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입을 연다. 아들은 남겨야지.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멈춘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찻잔 위로 올라오는 김이 흔들린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딸은 어릴 때 보내면 서로 좋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마치 먼지처럼 가라앉지 않고 맴돈다. 내 입안이 갑자기 마른다.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 굳어진다. 차가운 공기가 목 뒤로 스며든다. 아버님, 그 말. 시아버지의 시선이 내게 고정된다. 작은 눈동자 안에서 확신이 반짝인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현실 말하는 게 뭘 그리 예민하냐? 둘을 다 키우면 너희가 고생이다. 그의 손가락이 윤우 사진을 가리킨다. 파란 한복의 아기가 그 손가락 아래서 작아 보인다. 윤우의 진지한 눈빛이 나를 올려다본다. 장소는 또 다르지. 집안을 이을 아이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컵받침에 차가 조금 흘러내린다. 갈색 얼룩이 하얀 받침을 적신다. 나는 두 장의 사진을 다시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오늘은 그만 들을 수 있을까요? 뭘? 시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간다. 마치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듯이. 그 말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는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거실 한쪽에서 벽시계가 똑딱거린다. 초침이 숫자를 하나씩 지나간다. 입양이라는 말 말입니다. 그 단어가 거실을 가른다. 짧은 정적이 흐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린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아이고, 서진아.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린다. 그녀의 눈빛에 미안함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그게 현실인데 뭘 그리 꺼려하냐? 체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본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하냐? 사교육비, 대학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린다. 유나와 윤우의 사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딸들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등이 구부정하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두드린다. 차라리 좋은 집에 입양 보내서
잘 키워주는 게 애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 나는 사진이 들어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다. 부드러운 가죽 표면이 따뜻하다. 안에서 두 장의 사진이 포개져 있을 것이다. 유나와 윤우가 어둠 속에서 겹쳐져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한다. 내 친구 박대감내도 그랬어. 딸 둘 중에 하나는 보내고 아들만 키웠지. 지금 보니까 잘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가방의 지퍼를 만지작거린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는다. 요즘은 입양 문화도 좋아졌다고 하고 그 순간 깨닫는다. 이 집에서 내 아이들은 하나는 남겨둘 것이고 하나는 보낼 것이다. 유나는 숫자가 아니라 짐이다. 선택이 아니라 처분해야 할 대상이다. 벽시계가 3시를 알린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겹쳐 울린다. 시계의 째깍거림과 종소리가 겹쳐져 이상한 리듬을 만든다. 나는 일어서서 현관을 향해 걷는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고 아이들의 이유식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이상하게 느려 보였다. 남편이 유나를 안고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도 어제까지와는 달랐다. 마치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오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윤우의 턱바지를 닦으며 대답을 미뤘다. 젖은 손수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별 말씀 없으셨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보내기에는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윤우가 숟가락을 잡고 흔들자 이유식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작은 얼룩들이 하얀 식탁보에 점점이 박혔다. 노란 당근과 초록 브로콜리가 뒤섞인 색깔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사진은 잘 보셨대? 응. 남편의 시선이 내 손에 머물렀다. 나는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같은 자리를 계속 문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물티슈의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재빨리 안아 올리며 등을 토닥였지만 울음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웠다. 그 소리에 윤우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나는 윤우를 안고 일어났다. 작은 몸의 온기가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쟤들 배가 고픈가 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감지한다. 어른들의 말에 숨겨진 온도를, 시선 사이의 거리를, 숨쉬는 리듬의 변화를. 윤우의 작은 주먹이 내 옷깃을 꽉 잡았다. 거실로 나와 윤우를 소파에 눕히자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두껍게 낀 하늘에서 빛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이 유나를 안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소파 쿠션이 그의 무게로 인해 살짝 기울었다. 아버지가 또 그 말씀하셨지? 나는 윤우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봤다. 손톱만 한 손가락이 내 엄지를 꽉 잡고 있었다. 그 작은 힘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다. 마치 나를 놓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입양 얘기?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모두 닫아버린 것 같았다. 에어컨 바람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엔 뭐라고 하셨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둘 다 키우면 우리가 고생한다고. 말하고 나니 목이 마른 걸 느꼈다. 윤우가 내 손가락을 놓지 않으려고 더 꽉 잡았다. 작은 힘이지만 확실했다. 그 아이만의 온도가 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평소보다 길었다.
유나가 그의 품에서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뭔가 말하려는 듯한 소리였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 아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알아.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윤우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도였다. 유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같은 온도, 같은 숨결, 같은 무게, 같은 소중함. 당신 잘못이 아니야.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렸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종소리의 여운이 거실 한쪽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가 느껴졌다. 아버지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 그의 말보다 내 숨소리가 더 컸다.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윤우의 작은 손가락이 내 엄지를 더 꽉 잡았다. 남편의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다. 거실의 온도가 미묘하게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윤우를 바라봤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아이. 그 옆에서 유나도 똑같이 숨 쉬고 있을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숨결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유나가 그의 품에서 몸을 비틀었다. 마치 불편한 것을 느낀 듯이. 그냥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실의 불빛이 더 차가워졌다. 창밖의 하늘도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윤우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언제부터인가 떨리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교육비, 생활비, 쌍둥이니까 모든 게 2배잖아. 남편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물론 둘 다 키우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 말씀도. 멈춰.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윤우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유나도 남편의 품에서 몸을 움직였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보였다. 거실의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다. 에어컨 소리도 바깥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숫자로 말하지 마. 내 말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윤우의 손가락이 내 엄지를 더 꽉 잡았다. 그 작은 힘이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시계 초침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째깍, 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아이들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와 윤우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을 것이다. 같은 리듬으로 숨쉬며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창문 틀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내 안까지 닿았다. 택시 문이 쾅 닫혔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렸다. 가방 안에서 2장의 사진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디로 갈까요? 신도시 레미안 아파트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가 멀어져 갔다. 12층 창문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다. 차가 첫 번째 신호등에서 멈췄다. 빨간불이 앞유리에 반사되어 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거울처럼 되비친 유리창에서 낯선 내 모습이 보였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나는 핸드백 지퍼를 열고 사진 2장을 꺼냈다. 유나와 윤우. 각각 따로 찍힌 사진. 사진 뒷면에 스튜디오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도 선명했다. 2025년 9월 15일.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그때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말했다. 쌍둥이니까 같이 찍으실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따로따로요. 각자 한 장씩. 사진작가는 이상하다는 듯 웃었지만 내 말대로 해주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지금은 알 것 같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노란 빛들이 사진 위로 흘러내렸다가 사라졌다. 유나의 웃는 얼굴이 빛 속에서 반짝이다가 어두워졌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남겨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택시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에어컨이 약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윤우 사진을 들여다봤다. 파란 한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 생후 11개월의 아기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표정을 지을까? 택시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러나왔다. 보험 광고였다.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보장이라는 멘트가 반복됐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다. 시아버지에게는 아들만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인 모양이었다. 딸은 어릴 때 보내면 서로 좋다. 내 손이 떨렸다.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조금 더 크게 틀었다. 밤 10시 뉴스가 시작됐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시아버지의 말만 맴돌고 있었다. 2번째 신호등. 이번엔 초록불이었다. 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횡단보도 위로 몇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밤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아이를 기다리는 집으로. 창밖으로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밤거리를 하얗게 밝혔다.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 몇 명이 음료수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자유로워 보였다. 누구의 기대나 편견에 갇히지 않은 채로. 현실 말하는 게 뭘 그리 예민하냐? 시아버지의 말이 또 들려왔다. 현실. 그가 말하는 현실은 무엇일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을 때 아들만 키우는 게 현실이라는 건가? 유나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보낼 아이로 정해져 있었다는 건가? 그게 정말 현실이라면 나는 그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나는 유나 사진을 다시 봤다. 분홍 한복에서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 윤우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아이. 그 아이의 웃음에는 아직 아무런 편견이 없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택시가 큰 길로 접어들었다. 속도가 빨라졌다.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치킨집, 편의점, 카페, 학원. 일상의 불빛들이 줄무늬처럼 흘러갔다. 이 모든 곳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운전기사가 히터를 켰다. 따뜻한 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왔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얼음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장소는 또 다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장손.
윤우는 첫 번째 손자니까 특별하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유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단지 몇 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장손이 될 수 없는 아이. 하지만 내게는 유나도 윤우만큼 특별했다. 첫 번째 딸이었고 내 생명의 절반이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정각 십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종소리가 택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깊고 무거운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운전기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였다.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종소리가 계속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무의식적으로 세고 있었다. 네 번, 다섯 번. 각각의 소리가 가슴의 진동으로 전해졌다. 여섯 번, 일곱 번. 마치 시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우는 소리 같았다.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종소리가 끝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시아버지의 말을 견디려고만 했다.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의 말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었다. 유나를 향한 편견이,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는 말들이 마치 겨울 눈처럼 한 겹씩 쌓여가고 있었다. 택시가 성당 앞을 지나갔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하얀 빛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 빛이 도로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내 무릎 위의 사진들을 비췄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나에게도 윤우와 똑같은 빛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랑이, 똑같은 기회가, 똑같은 미래가. 성당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눈에 남아 있었다. 마치 길잡이처럼.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보였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가면 유나와 윤우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나란히 누워서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택시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멈췄다. 미터기에 8,400원이 찍혀 있었다. 10,000원을 건네며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0월의 공기였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유나와 윤우의 첫 번째 겨울. 택시가 떠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핸드백 안에 2장의 사진을 다시 만졌다. 유나와 윤우.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찍힌 사진. 더 이상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을 아이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존재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결심했다. 다음에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유나를 지킬 것이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윤우와 똑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유리 접시가 깨졌다.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이 거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빗자루를 들고 와서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일어난 작은 사고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나는 무릎을 꿇고 작은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 끝이 시린 느낌이었다. 유리 조각이 차가웠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돌잔치상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오색 송편, 백설기, 갖가지 과일들이 정성스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색깔이 화려했다.
붉은 사과, 노란 배, 초록 포도. 유나와 윤우의 돌사진도 테이블 한편에 놓여 있었다. 각자 따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같은 크기의 액자, 같은 높이. 손님들 곧 오실 텐데. 시어머니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후 2시였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마트에서 돌아왔다. 마지막 장보기를 다녀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음료수와 일회용 접시들이 봉지에서 삐져나와 보였다. 사람들 많이 올 거야? 시아버지가 봉지를 식탁에 올리며 물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명 정도요. 친척들이랑 이웃분들. 그래도 장손 돌잔치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펴져 있었다. 나는 유나의 사진을 바라봤다. 분홍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 그 웃음이 오늘도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 아이들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오후에 손님들이 오면 깨워서 인사를 시켜야 했다. 특히 윤우는 장손이니까 모든 어른들에게 안겨야 할 것이다. 오후 2시 반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다. 시아버지의 형님 내외분이었다. 큰아버님이 선물을 들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었다. 금색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었다. 어디 손자 한번 보자. 큰아버님이 윤우를 안아 올렸다. 윤우는 낮잠에서 깨어났지만 낯선 사람에게 안겨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큰아버님을 바라봤다. 작은 손으로 큰아버님의 안경을 만지려고 했다. 아이고, 완전 만수 닮았네. 이 이마가 똑같아. 큰어머님도 윤우를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그때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서 놀란 모양이었다. 나는 재빨리 유나를 안아 올렸다. 쟤는 누구고? 큰아버님이 유나를 보며 물었다. 마치 처음 보는 아이인 것처럼. 시아버지가 대답했다. 쌍둥이야. 딸이고. 아, 쌍둥이구나. 그런데 아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큰아버님이 웃으며 말했다. 농담조였지만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유나를 더 꽉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더 도착했다. 시댁 친척들, 동네 어른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거실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다. 모두 윤우를 보며 장손이라며 예쁘다고 했다. 이 코가 똑같아. 눈썹이 아버지 빼닮았네. 장래가 기대된다. 유나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다. 몇 명이 힐끗 보기는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거실 온도가 올라갔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기가 탁해졌다. 하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후 3시 상차림이 완성되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젓가락을 정리하고 물잔을 채웠다. 시아버지가 한가운데 서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바쁘신 중에 우리 손자 돌잔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평소에 보기 힘든 환한 미소였다. 첫 손자라 더욱 뜻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고요. 그의 시선이 윤우에게만 머물렀다. 유나는 내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윤우만 보이는 것 같았다. 요즘은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라는 맞장구가 들렸다. 특히 둘을 다 키우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다. 아이는 아들 하나면 충분해. 그 말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정적이 흘렀다가 몇몇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유나를 보았다. 아이가 내 옷깃을 꽉 잡고 있었다. 작은 주먹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큰아버님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딸은 결국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 또 다른 친척이 동조했다. 요즘 애들 키우는 돈이 장난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사교육비만 해도 대학까지 보내려면. 손님들의 말이 이어졌다. 모두 경제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현실에서 유나는 제외되어 있었다. 마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다. 미지근하고 무심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유나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체온이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도였다.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윤우와 똑같이 따뜻하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였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됐다. 장소는 집안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의 손이 윤우를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윤우에게 집중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찰칵, 찰칵. 윤우의 모든 표정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어긋났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 것을 봤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가 유나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서 미안함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곧 시선을 돌려버렸다.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다. 시아버지가 칼을 들었다. 윤우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의식이었다. 유나는 내 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케이크의 촛불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우리 장손이 첫 번째 케이크 자르는 거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또 터졌다. 윤우의 사진은 수십 장 찍혔지만 유나의 사진은 한 장도 찍히지 않았다. 케이크가 잘리자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바닐라와 딸기 향이 섞인 냄새였다. 하지만 내 입안은 쓴맛이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다.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손끝이 시렸다. 손님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모두 윤우에 대한 이야기였다. 첫돌이니까 기념될 거야. 사진을 잘 찍어놨네. 장손이라 축복받았어. 유나는 내 품에서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도 달콤한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유나에게 케이크를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두 윤우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갔다. 건강하게 자라라. 장손 역할 잘하길. 집안의 기둥이 되어라. 어떤 어른은 윤우의 손을 잡고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유나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아이처럼, 투명인간처럼.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로도 보였지만 성취감이 더 컸다. 잘 끝났네. 시어머니가 접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케이크 부스러기와 과일 껍질들이 접시에 남아 있었다. 나는 유나를 안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윤우도 함께 데려갔다. 방문을 닫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거실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다. 유나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기 시작했다. 윤우도 피곤했는지 눈을 비볐다. 나는 두 아이를 침대에 나란히 눕혔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소중함. 하지만 오늘 거실에서는 한 아이만 축복받았다. 한 아이만 주인공이었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다. 붉은 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두 아이는 똑같이 아름다웠다. 똑같이 완전했다. 거실에서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였다. 오늘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 방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벽을 타고 흘렀다. 유나와 윤우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같은 리듬으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박수 소리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커튼 틈 사이로 저녁빛이 천천히 기어왔다. 노란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유나의 볼에 머물렀다가 윤우의 이마로 옮겨갔다. 같은 색깔의 빛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이 놓여 있었다. 오후에 마시다 남긴 물이었다. 표면에 작은 기포들이 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것들이었다. 물은 미지근해져 있을 것이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시어머니가 잔치 뒷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들이었다. 윤우의 작은 손이 이불 위로 나와 있었다. 손가락이 살짝 굽어져 있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모양이었다. 유나의 손도 비슷했다. 두 아이의 손이 거의 같은 크기였다. 오늘 오후 손님들이 윤우의 손을 잡고 돈을 쥐어주었다. 장손이니까 첫 손자라서 그런 말들과 함께 유나에게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인데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부드러운 면 담요였다. 두 아이 모두에게 같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색깔이 점점 짙어져 갔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돌잔치가 끝나가고 있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작게 났다. 카펫이 소리를 흡수했다. 창문에 손을 대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바깥의 공기가 전해져 왔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다른 집들에서도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집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집들이었다. 우리 집에서도 오늘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장손의 돌잔치라는 이야기가.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유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조연도 아니었다. 그냥 있었던 아이였다. 뒤에서 유나가 작은 소리를 냈다. 잠꼬대였다. 나는 돌아서서 아이를 보았다. 유나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꿈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을 보니 문득 떠올랐다. 한 달 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의 일이. 유나가 처음에는 울었다. 낯선 곳이라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사진작가가 방울을 흔들어 주자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때의 웃음이 지금과 똑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진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유나만의 사진, 윤우만의 사진. 각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진들이 될 줄은.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뉴스 시간인 모양이었다. 시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실 것이다. 평범한 저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오늘 오후 이후로 공기가 바뀌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생겼다. 시아버지의 말들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참기만 했다.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갔다.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아이들이 자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저절로 바뀌는 건 없다는 걸. 누군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윤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잠에서 깰 것 같았지만 다시 조용해졌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윤아도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이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윤아가 윤우와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평화를,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평화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겨지는 평화를. 창밖의 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6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종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윤아를 위해서, 윤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종소리가 멈추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달랐다. 포기의 정적이 아니라 준비의 정적이었다.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고요함이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였다. 윤아도, 윤우도 똑같이.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오늘 오후 내내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있던 손을. 그 손으로 윤아의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윤우의 이마도 만져봤다. 역시 따뜻했다. 같은 온도였다. 창문 너머로 별이 하나 보였다. 첫 번째 별이었다. 아직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별이었다. 밝은 별이었다.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윤아야, 윤우야.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똑같이 끝까지.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창밖의 빛이 아주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윤아와 윤우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젯밤부터 계속 앉아 있었던 몸이 뻣뻣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창가로 갔다. 바깥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거실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신 모양이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를 우리고 계실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한 번 더 보았다. 어젯밤 내내 지켜본 얼굴들이었다. 윤아의 볼이 살짝 발그스름했다. 윤우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잠들어 있었다. 같은 모습으로 자는 아이들이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을 나왔다. 복도가 어둑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계셨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제 힘들었지?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네, 조금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옛날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말이 흐려졌다. 변명하려는 것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냥 설명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찬물이 목을 시원하게 적셨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도 우리 유나도 예쁘잖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하지만 어제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다. 그럼 내 손녀인데. 그 대답이 진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았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서진아. 네. 아버지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이 드신 분이라 생각이 굳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나는 듣고 있어요. 내 말이 거실의 공기를 바꿨다. 시어머니의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말은 못해도 느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전자에서 나는 작은 소리만 들렸다. 나는 결심했다. 어머님, 응? 다음에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유나도 윤우만큼 소중한 아이예요. 저는 그걸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나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에서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보였다. 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그래도 말해야 해요.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고 싶어 했다. 아이들 일어나면 아침 먹여주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산책하고 올게요.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나갔다.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계셨다.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가 조용했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걸.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유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성당이 보였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십자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다. 공기가, 빛이, 내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남편이었다. 일찍 나갔네. 괜찮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응. 생각 정리하고 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깨어 있었다. 거실에서 유나와 윤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함께 놀아주고 계셨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똑같이 맑은 웃음소리였다. 똑같이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거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화를 건 지 1시간 만에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손에는 어젯밤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윤우만 나온 사진들이었다.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첫마디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마주편 의자에 앉았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다. 내가 뭐라고 했다며. 그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우리가 나눈 대화를 말씀드린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떨리지 않게 하려고 힘을 주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시아버지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윤우가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손님들에게 안겨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모두 윤우만의 순간들이었다. 이게 사실이야. 장손 돌잔치였으니까. 그의 손가락이 사진들을 가리켰다.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거야. 이 아이만.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유나는 어디 있나요? 뭐? 이 사진들에 유나는 없네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다른 이야기지. 왜요?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시아버지가 나를 찬찬히 바라봤다.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 현실이 뭔가요? 요즘 애들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둘 다 키우면 너희가 파산해. 시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특히 딸들은 시집 가면 끝이야.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지. 나는 가방에서 유나와 윤우의 사진을 꺼냈다. 각자 따로 찍은 그 사진들을. 시아버지가 어젯밤에 본 바로 그 사진들을. 이것도 현실이에요. 두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유나의 웃는 얼굴과 윤우의 진지한 표정이 나란히 있었다. 시아버지가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입술이 굳어져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나는 각 사진을 한 번씩 짚었다. 둘 다 제 아이고, 둘 다 아버님의 손자, 손녀예요. 하지만, 유나가 투자 대상인가요? 시아버지의 말이 멈췄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유나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분홍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보내야 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집안에 전통이 있어. 전통이요? 아들 위주로 키우는 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야.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전통이 유나를 차별하는 이유가 되나요? 나는 윤우의 사진도 들어 올렸다. 두 사진을 나란히 들고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너는 몰라. 현실의 어려움을. 알아요.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힘든 걸 알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래서 한 아이를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부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둘 다 키울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벌 것은 더 벌어서. 나는 두 사진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정확히 같은 거리로, 같은 각도로. 하지만 아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보였다. 고집이세구나. 네. 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집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진을 똑같이 비추고 있었다. 유나도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윤우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봤다. 유나의 웃는 얼굴을, 윤우의 진지한 표정을. 정말 둘 다 키울 자신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반대가 아니라 확인하는 톤이었다. 네. 힘들어도? 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크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분명했다. 그럼 해봐. 그 말이 거실을 채웠다. 허락이 아니라 승인도 아닌 그냥 물러서는 말이었다. 나는 두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다. 다만 그가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섰다. 유나한테도 잘해줘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 약간의 미안함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햇빛이 창틀을 미끄러졌다. 한 주가 지났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유나와 윤우의 사진이 같은 높이로 놓여 있었다. 아침마다 햇살이 두 사진을 똑같이 비쳤다. 나는 차를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다. 설탕을 넣고 저었다. 숟가락이 컵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이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유나가 블록을 쌓고 윤우가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유나가 싸는 놀이였다.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웃음이었다.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다. 유나야, 윤우야. 시어머니가 두 아이의 이름을 함께 부르셨다. 예전에는 윤우만 부르셨는데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가 과자 사왔다. 비닐봉지에서 과자 두 봉지를 꺼내셨다. 같은 과자였다. 유나 앞에 하나, 윤우 앞에 하나.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과자를 받았다. 나는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봤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예전처럼 윤우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남편이 퇴근했다. 문을 열며 말했다. 유나, 윤우, 아빠 왔다. 역시 두 이름을 함께 불렀다. 아이들이 뛰어가서 다리에 매달렸다. 남편이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 올렸다. 먼저 윤우를, 그 다음 유나를. 순서는 달랐지만 똑같은 시간 동안 안아줬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파트 창문들을 물들였다. 우리 집 창문도 붉게 빛났다. 식탁을 차렸다. 아이용 의자를 두 개 나란히 놓았다. 예전에는 윤우 것만 제자리에 있고 유나는 내 무릎에 앉혔는데 이제는 둘 다 제자리가 있었다. 시아버지가 오셨다. 어제쯤만큼 어색하지는 않았다. 소파에 앉으시며 아이들을 봤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렇게 말씀하셨다. 손자가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었다. 복수형이었다. 유나도 포함된 말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시아버지가 물었다. 둘 다 잘 크고 있나? 네, 아버님. 건강하게 키워야 해. 그 말에 둘 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아이들 옷을 주문한 것이었다. 유나 것과 윤우 것 각각 한 벌씩. 박스를 뜯어서 옷을 꺼냈다. 유나 것은 분홍색, 윤우 것은 파란색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은 똑같았다. 같은 브랜드, 같은 품질이었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봤다. 잘 맞았다.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셨다. 예쁘다, 둘 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둘다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다. 침대에 나란히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줬다. 같은 이불이었다. 같은 베개였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꿈을 꿀 것이다. 거실로 나와서 테이블 위 두 액자를 다시 봤다. 유나와 윤우의 사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액자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같았다. 햇빛을 받는 각도도 같았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다. 많이 달라졌네. 뭐가요? 집안 분위기. 남편의 말이 맞았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공기가, 시선이, 말의 온도가. 유나한테도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야.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아.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다. 밤 십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예전과 똑같은 종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아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유나와 윤우가 나란히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서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에 마실 물을 준비했다. 컵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물을 따랐다. 같은 양이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면 똑같이 물을 줄 것이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다. 두 액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유나와 윤우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이제는 그 웃음이 똑같이 소중해 보였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평화로운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하루였다. 전등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이미 누워 있었다. 나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작게 말했다. 우리 같이 수고했죠.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다. 아이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놀고 웃고 잠들 것이다. 유나와 윤우가 함께 똑같이 사랑받으며. 바람이 커튼을 다시 밀었다. 김이 얇게 흘렀다. 빛이 천천히 옮겨갔다.